나는 100kg이 넘는 비만이었다. 내가 왜 비만이 되었는지 스스로 공부했다. 비만과 질병의 범인은 바로 씨앗기름이라는 진실을 만났다. 나는 씨앗기름을 끊고 40kg 감량에 성공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식물성 기름, 뜻밖의 살인자, 저자 데이비드 길레스피가 쓰고 북로그 컴퍼니에서 편했습니다. 부제는 내 가족을 병들게 하는 식물성 기름의 진실입니다. 요리할 때 어떤 기름을 쓰시나요? 지금도 명절 선물 세트로 가장 많이 선물하고 있는 품목이 바로 식물성 기름입니다. 즉 식용유입니다. 콩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등을 말합니다. 기름은 요리의 맛과 풍미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재료입니다. 일반적인 식당의 경우에는 식용유를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식물성 기름이 소리 없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이 비만, 암, 당뇨병, 심혈질환, 그리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말입니다. 식물성 기름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식물성 기름이라는 단어 대신 씨앗기름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성 기름은 너무 광범위해서 올리브오일, 코코넛 오일과 같은 좋은 기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저자 소개, 데이비드 길레스피, 변호사, 기업 CEO, IT 산업 컨설턴트로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건강을 완전히 잃었다. 초고도 비만이었던 그는 자신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비만이 된 이유를 직접 조사하기 시작했다. 다이어트 및 체중 증가와 관련한 최신 의학 정보들을 해독한 끝에 그가 알아낸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근본 원인이 씨앗기름임을 알고 식단에서 이를 뿌리 뽑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오늘은 이 책의 2장, 식물성 기름은 우리 건강을 완전히 망친다를 집중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언론 매체와 자료들로부터 씨앗기름은 좋고 동물성 기름은 각종 질병을 유발시킨다고 들어왔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정의는 틀렸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완전히 틀렸다. 내 경험과 내가 수집한 각종 자료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씨앗기름이 오히려 각종 질병의 원인이다. 씨앗기름을 한 입씩 섭취할 때마다 우리의 몸은 병들어간다. 나는 음모론을 좋아하지도 않고 채식주의자도 아니고 환경운동가도 아니다. 나는 의사도 영양 전문가도 아니다. 생화학이나 화학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적도 없다. 나는 변호사이고 내가 보유한 기술 가운데 유일하게 이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는 증거를 수집해서 종합하고 이해하는 능력뿐이다. 과학이란 본래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이 옳은지 혹은 그른지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하는 게 전부다. 과학은 오로지 증거를 따져야 한다. 하지만 가공식품 업계의 금맥과 같은 씨앗기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많은 과학적 증거가 기업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논리가 승리를 거두고 증거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만약 당신이 씨앗기름의 진실을 먼저 알았고 또 입증할 수 있는데도 우리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다.
오랜 시간 나는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했으나 다 실패했다. 다이어트에 실패한 후 나는 어째서 내가 비만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직접 조사하기 시작했다. 인간 진화를 다룬 책들, 그리고 다이어트 및 성인병과 관련한 최신의학 정보들을 탐독했다. 왜 우리 조상들은 뚱뚱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 세대의 대부분이 비만인 것일까? 그리고 질병의 범인이 바로 씨앗기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책은 본래 살을 뺄 목적으로 쓴 책은 아니지만 다이어트 책이기도 하다. 만약 내가 제안한 방식대로 식습관을 바꾼다면 당신은 살이 빠질 것이다. 나는 씨앗기름을 멀리하는 생활을 하면서 40kg을 감량했다. 만약 내가 제안한 방식대로 식습관을 바꾼다면 당신도 분명히 다이어트에 성공할 것이다. 씨앗기름을 끊고 설탕도 끊으면 당신 몸의 식욕 통제 장치가 제 기능을 회복할 것이다. 따라서 내 말을 따른다면 장수하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과학적 증거는 말하고 있다. 당신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거짓 신화. 콜레스테롤의 종류는 하나뿐이다.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또 혈액 속에서 지방을 운반하는 데 기여하는 물질의 일종이다. 흔히 이야기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LDL, 저밀도 지질 단백질을 말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HDL, 고밀도 지질 단백질을 말한다. 우리 몸에 들어온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각 세포로 운반되어야 하는데 이것들은 혈액에 녹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하는 것이 지질 단백질이다. 공처럼 동그란 모양으로 겉은 물에 녹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안에는 지방이 들어있다. 우리 몸은 지질 단백질을 이용해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혈액 속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다. 지질 단백질에 적당한 양의 지방이 탑재되면 입자의 사이즈가 커지고 가벼운 조직이 된다. 이 지방 수송체는 크기에 비해 질량이 작아서 저밀도 지질 단백질 또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른다. LDL 콜레스테롤은 세포가 필요로 하는 콜레스테롤과 지방, 그리고 필수 성분을 세포로 배달하는 역할을 한다. 혈중 콜레스테롤은 60에서 80% 정도는 LDL 콜레스테롤이 운반한다. 나머지는 흔히 HDL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고밀도 지질 단백질이 운송한다. 크기에 비해 질량이 커서 고밀도 지질 단백질 또는 HDL 콜레스테롤이라 부른다. HDL 콜레스테롤은 복기 운송 시스템으로 세포가 이용하지 않는 지방과 콜레스테롤들을 수거해 간으로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한다.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각종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여러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만약 의사가 당신에게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면 이는 당신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의미다. 그러면 당신이 받은 처방 전에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한 약의 이름이 적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LDL 콜레스테롤도 입자가 크고 가벼운지 아니면 이보다 입자가 작고 묵직한지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입자 크기가 큰 LDL 콜레스테롤을 A형이라 하고 입자 크기가 이보다 작고 조밀한 LDL 콜레스테롤을 B형이라고 한다. 입자가 A형인 경우 LDL 수치가 높다 해도 심장병을 예고하는 지표로 읽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B형의 경우 A형에 비해
심장병에 걸릴 위험성이 3배나 높다. 왜냐하면 A형 LDL 입자들은 B형에 비해 쉽게 산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산화한 LDL 콜레스테롤 수치에 주목해보면 어떤 이들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데도 심장병이 없다. 산화한 LDL 콜레스테롤과 심장병. 1934년에 개발된 혈중 콜레스테롤 검사는 혈액 검사 중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검사에 속한다. 1930년대에 의사가 혈액 샘플에서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은 몇 개 되지 않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콜레스테롤 수치였다. 산화한 LDL 콜레스테롤은 혈액에서 직접 측정할 수 있으며 심장병을 예측하는 정확한 방법이다. 2001년 벨기에 대학교 연구진은 심장병을 예고하는 기존의 지표와 산화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비교했다. 기존 지표로 심장병을 정확히 예측한 경우는 20%에 불과했지만 산화한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확도가 76%에 달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산소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다수 세포의 위험한 물질이다. 산소는 다른 물질과 화학적으로 결합하려는 성질이 강하다. 철은 산소와 결합하면 녹이 쓴다. 나무는 산소와 결합하면 불이 붙는다. 지방은 산소와 결합하면 여러 가지 위험한 화학물질로 분해되어 세포 조직을 파괴한다. LDL 콜레스테롤은 산소가 가득한 혈액 속에서 위험한 화물을 운송하기 때문에 쉽게 산화할 수 있다. 따라서 간은 비타민 E와 코엔자임 Q10 같은 항산화 물질을 공급한다. 이들 항산화 물질은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연쇄 반응을 중지시킨다. 나는 이 물질을 체내에 비치된 소화기라고 생각한다. 만약 LDL 콜레스테롤이 통제를 벗어나 산소와 결합하면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런 만일의 사태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다. 대식세포라는 면역세포에는 산화한 LDL 콜레스테롤들을 흡수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다. 이 세포들은 혈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제멋대로 산화한 LDL 콜레스테롤이 눈에 띄면 이를 빨아들여 피해를 예방한다. 위험한 산화작용, 왜 일어나는가? 산화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중 하나는 HDL 콜레스테롤이다. 학자들은 1981년부터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저지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은 HDL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HDL 콜레스테롤 비율이 높으면 쉽게 불을 끌 수 있다. 다시 말해 산화를 저지한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여러 실험에서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환자가 수치가 낮은 환자보다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훨씬 낮게 나타난 이유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다가 불포화 지방의 양이다. 다가 불포화 지방은 고체가 아닌 액체 형태의 씨앗기름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반면에 포화 지방은 세포 세계에서 녹슬지 않는 강철과 같은 존재이다. 다가 불포화 지방은 산소를 만나면 빠르게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산소는 다가 불포화 지방에 더 쉽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는 가능한 한 산화 속도를 억제해야 하는 인체로서는 대단히 위협적인 현상이다. 불길이 일어나듯 다가 불포화 지방은 산소와 함께 일련의 산화 반응을 일으킨다. 물론 설탕 함량이 높은 서구 식단을 섭취하면 이 과정이 촉진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요즘에는 씨앗기름 등으로 다가 불포화 지방을 다량으로 몸속에 주입하기 때문에 이내 항산화 물질이 바닥나고 산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간단히 말해
산화작용과 항산화작용 간의 균형이 정상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다. 나는 이 상황을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산불에 비유하곤 한다. 모든 화재는 실제로 빠른 산화작용이다. 산소가 없으면 화재도 없다. 결론은 씨앗기름을 먹으면 우리 몸은 각종 질병에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가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씨앗기름 섭취가 심장마비를 예방한다는 메시지만을 목이 쉬도록 외쳤다. 특히 미국의 영양학자들은 지중해식 식단으로 바꾸도록 열성적으로 활동을 펼치면서 심장병이 널리 확산된 이유가 동물성 기름 소비가 크게 증가한 탓이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이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20세기가 시작되고 동물성 기름의 소비는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니까 제대로 말을 하려면 오히려 씨앗기름 소비의 증가가 심장병 확산에 책임이 있다고 했어야 맞다. 씨앗기름에 수소와 공정이 도입되고 50여 년이 지나자 심장병을 포함한 심혈관계 질환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는 식용유 업계에 대재앙으로 작용할 수 있었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려 하지 않았고 일련의 사태를 치열한 시장 경쟁 탓으로만 돌렸다. 수소화 과정은 액체의 씨앗기름을 고체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우리 몸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필수 지방산을 꼽자면 오메가6와 오메가3가 있다. 필수 지방산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이 두 지방산이 있어야 호르몬 같은 역할을 하는 여러 물질들을 생산한다. 또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염증 반응과 면역 체계를 제어할 때 또 우리 몸의 중요한 구성 요소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 하지만 이 두 지방산의 균형이 깨지거나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여러 문제를 만나게 된다. 씨앗기름으로 만든 가공식품이 우리 식단에 도입되기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농경사회가 정착되기 이전의 인류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1대1로 유지하면서 다가불포화 지방을 섭취했다. 즉, 씨앗기름이 개발되기 전까지의 인류는 별 어려움 없이 일상적인 식단에서 오메가3와 오메가6를 골고루 섭취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섭취하는 오메가6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우리는 다량의 오메가6를 어디에서 섭취하는 것일까? 어렵게 찾아다닐 필요도 없다. 오메가6는 카놀라유, 대두, 해바라기씨, 홍화씨, 포도씨로 만든 씨앗기름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 그리고 씨앗기름은 상업적으로 팔리는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이용되고 있다. 가령 KFC에서 감자튀김 한 봉지만 먹어도 하루 기준치보다 거의 2배나 많은 오메가6를 섭취하게 된다. 지금까지 식물성 기름, 뜻밖의 살인자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콩, 카놀라, 해바라기씨, 포도씨 기름은 우리 몸의 염증과 산화를 일으킵니다. 씨앗기름들은 소리 없는 썩은 미소를 지으면서 서서히 우리 몸을 폐허로 만듭니다. 또한 씨앗기름은 뇌에 염증을 일으켜서 치매와 ADHD와 같은 질병을 일으킵니다. 왜 씨앗기름들은 우리 몸을 파괴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지금과 같이 씨앗기름을 과도하게 먹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기름을 먹어야 할까요? 우선 추천드리는 기름은 소기름, 돼지기름과 같은 동물성 기름입니다. 식물성 기름으로 코코넛 오일도 좋습니다. 이 기름들은 포화지방으로 안정적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몸의 염증과 산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샐러드를 드실 때는 올리브 오일과 들기름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외식을 즐기신다면 이러한 씨앗 기름들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집밥입니다. 건강한 기름에 대한 선택,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